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살고 있는 곳, 인구 1000만의 거대 도시. 이것이 바로 서울의 현재 모습입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을 거쳐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성장했는데요. 해방 직후 70년, 그 세월 속에서 서울은 어떤 변화를 거쳐 서울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TV 책방 북소리, 오늘은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임동근 저자와 함께 거대 도시 서울의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잠시 후 함께 하시죠. 서울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심장이니까 청와대가 생각이 나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강이 남산타워예요. 64빌딩이요. 경복궁이에요. 전 그 서울 버스 전용 도로 이게 예상나요. 한강의 기적 위에 세워진 도시 서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거대 도시 서울의 명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소개해드릴 분이 있는데요. 따뜻한 도시남자, 따도남 같기도 하고요. 지적인 도시남자, 지도남 같기도 한 분입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따도남은 아시죠? 네. 지도남은 지금 제가 방금 만들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매주 뭔가를 저를 만들어주시는데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좀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님이 서울이 고향이 아니시다 보니까 네. 제가 꼭 무슨 서울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을 가지고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서울에 지금 살고 있는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않은 분들이 네, 그 많죠. 비율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모두에게 타향 이자 또 모두에게 고향이기도 한 그런 도시가 서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바로 그런 재미있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또 도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오늘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그 서울에 대한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려주실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임동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서울 분이신가요? 예, 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시군요. 예, 부모님 고향은 개동인데요. 예, 근데 개동이라기보다는 할아버지 고향은 또 다른 곳에 있으니까 네. 서울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몇 대를 올라가서 계속 서울에 사셔야 뭐 한 4, 5대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네. 싶은데 토박이라고 하면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말하자면 서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떤 도시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서울이 갖는 여러 가지 그 배경 중에서 어떤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셔서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쓰시게 됐는지 그 어떤 지필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이 책은 뭐 한 10년 넘게 이제 글을 썼던 게 이제 박사 논문인데, 근데 그 모태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그러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 서울은 슬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죽겠다,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서울은 세계도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한테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이 두 개처럼 마치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제3세계의 못 사는 도시 서울. 하지만 인구는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든 도시 서울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OECD 가입국가 한국의 그 수도이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렇죠. 물자와 발전들이 이룩되고 있는 세계도시 서울. 이 두 개를 설명하는 그 논리적인 그 중간점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슬럼에서 세계도시로 바뀐 겁니다. 이걸 연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학자들한테서도 굉장히 그게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서울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고 싶었던 그 바람이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네. 궁금해져요. 네, 왜냐하면 네.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예. 학교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라는 이야기를 예. 많이 그쵸. 거론을 예, 하면서 세계 3위네, 4위네 막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예. 뭐 방글라데시도 뭐 예. 계속 같이 거론이 됐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의 미개함의 어떤 하나의 어떤 예. 상징처럼 그 인구 밀도를 가지고 인식하게 했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 예,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국제 국제화된 어떤 메트로폴리탄 예. 이렇게 이제 불리우게 됐거든요. 근데 예. 그 사이에 정말 간극이 있군요. 예, 일반인들한테는 올림픽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88년. 예, 네. 서울 올림픽 이후 되면서 마치 우리는 좀 더 개발됐고 선진국에 들어가기 가는 중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좀 확산했던 거죠. 네.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 이제 이 책을 이야기하려면 메트로폴리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메트로폴리스, 메트로는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아. 예, 폴리스가 이제 도시, 시니까 어머니의 도시입니다. 어머니 도시. 그래서 예, 히라버에서 나왔는데 네. 그 처음 출발은 이제 고대 아테네라든지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교역량이 많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이 많아지는데 사람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어가 나오는데 물이에요. 물 때문에 아테네 도시 같은 경우에는 15,000가구 이상 올라가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물이 모자라니까. 예, 물이 모자라니까 이게 도시가 이제 그 존속하지 못하는 상황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보내는데 그 도시에서 가장 연륜이 높고 그다음에 임기응변도 잘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 대장으로 뽑고 그 사람들 밑에 젊은 사람들, 젊은 남자들만 보냈습니다. 젊은 남자들만 배에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죠. 보내면 이 젊은 남자들은 그 연로자한테 이제 그 경륜하고 지혜를 갖다 받아가지고 이제 도시를 하나씩 하나씩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 개척했던 도시가 식민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스는 식민지가 있어야지 이제 메트로폴리스라고 했던 거죠. 모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곳 어머니의 도시가 하나 있는 거고 자기는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가 크다 보면 그 식민지가 또 인구가 이제 꽉 차면 이제 또 보내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식민지 메트로폴리스로 바뀌는 거죠. 또 누군가의 또 모도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게 이제 어원이었습니다. 예, 처음 출발은 어원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본국이라는 의미도 있고 메트로폴리스가 근데 그게 학문적으로 요즘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메트로폴리스는 굉장히 거대 도시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어원에서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직관이 있는 겁니다. 서울이 메트로폴리스다라고 하면 서울의 식민지는 어디일까? 예. 누군가한테 서울은 모도시인데 그 여기서 떠나서 다른 쪽에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의미에서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이중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했죠. 예. 갑자기 궁금한 게 또 네네네. 떠오르는데요. 그러면 가령 이제 서울을 중심에 두고 뭐 가령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예. 뭐 아니면 또 생활권에 있어서 뭐 경제적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예. 부분들에서 또 이제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현대적으로 변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위성도시 개념이 등장을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성도시 맨 처음 등장할 때도 자족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신도시, 5개 신도시 80년대 후반에 할 때 여기 자족이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네.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식민지가 맞긴 맞는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어쨌든 맥락상에 이제 예. 연결고리만 있고 사실 예. 엄밀하게 뭐 그거다 이렇게 볼 예, 수는 요즘은 신도시는 거의 서울이죠.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 그 서울의 도시 발달사를 놓고 봤을 때 참 비약적이다라는 생각은 예. 들어요. 그러니까 불과 뭐 4, 50년 전에 서울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가끔 전시회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책으로 읽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불과 1960년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그 구청 같은 데 앞에서 추곡 수모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매년 그 추수해서 그 쌀 거기서 네. 네,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 거의 시골과 다를 바 없는 이제 풍경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불과 50년 만에 메트로폴리스 서울 이렇게 이야기 될 만큼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 배경을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압축 성장의 어떤 결과물이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이제
지정학적이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합니다. 세계 경제 차원에서 네. 이 도시가 발전하는 그런 조건들, 그다음에 맥락들 이런 것들을 짚어내는 학문들이 이제 지정학인데 정치지리학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서울은 중국의 개방이랑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중국의 경제가 이제 부흥을 하고 그다음에 화교, 동남아시아, 아세안이라고 불리는 이런 화교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치적으로 그 공산권이랑 마주 보면서 쌓였던 그런 군사적인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서울이 하나의 센터가 된 거죠. 서울이 없었으면 중국을 그렇게 빨리 개방시킬 수 있었을까? 세계 경제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은 10억 인구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배후지, 그러니까 인구 배후지를 갖다가 바탕으로 두는 그 예전 자유주의권에서의 그 하나의 그 경계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방가르드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전위적으로 쭉 나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그 헤드쿼터라고 하는 의사결정의 주는 이제 도쿄에서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집행되는 그런 실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 안에서 서울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맥락을 가령 이제 오늘날의 한류 뭐 이런 것들 예. 통해 갖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령 어떤 모델을 계속 전파하게 되는 거 하고서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연관이 있는 거겠군요. 예,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한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재밌는 얘기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 메트로폴리스는 제국의 중심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메트로폴리스가 되려고 하면 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군인도 굉장히 많아져야 되고,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치안을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교통량을 갖다가 그냥 교통 시설을 잡고 있는 거는 제국이었던 거거든요. 거대한 배라든지 함대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 1위부터 20위까지의 거대 메트로폴리스를 분석을 해보면 제국의 센터가 아니라 제국의 외곽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 메트로폴리스 연구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제국의 센터로 가면 도시를 갖다 키우는데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을 활용을 한 중개무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는 제국이 엄청 크면서 로마라든지 이런 게 크다가 어느 순간 그 주변에 있는 주변부 도시들이 크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도 딱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팍스 아메리카나 같은 그 큰 자유주의권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권하고 굉장히 접경인 거죠. 그렇죠. 가장 예. 접경이었죠. 냉전 시대. 그렇다면 자유주의권에서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갖다가 받는데 굉장히 느릴 수가 있는데 서울을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국경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갖고 있는 도시의 매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의 가라오케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나의 경계는 외부의 문물을 갖다가 굉장히 빨리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는데, 이것들을 도시의 그 문화로 정착을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생겨버리면 어느 순간 갑자기 메트로폴리스로 크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예,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여러 개가 겹쳐 있습니다. 서울이 왜 발전을 했을까라고 하면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거거든요. 북한에서 포 한 번 쏘면 불바다 만든다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할 정도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가 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조건이 뭘까를 갖다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계 지역입니다. 막 재밌어지고요, 정말. 이 책을 왜 쓰신 배경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그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시게 됐는지 이렇게. 저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재밌는 줄 모르죠. 보는 사람들이 알죠. 이게 그래서 책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 뭔가 역사적인, 굉장히 큰 역사적인 것부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의외로 동사무소 얘기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우리나라 동사무소와 서울 무슨 관계가 있나요? 메트로폴리스라고 하면 물자하고 사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상주 인구보다 서울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계속 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도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식량도 오고 물도 오고. 그러면 이 끊임없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치안이 유지되려면 네. 어떠한 이렇게 베이스가 되는, 기반이 되는 통제점이 있어야 됩니다. 잡았을 때. 그래서 그 일자리에 따라서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갖다가 또 배급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갖다가 통제하는 하나의 그 장치라고 할까요? 기계가 이제 동사무소였던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의 최고의, 그러니까 제1의 업무는 뭐냐면 주민등록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주민등록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심지어 위장 전입이라고 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해도 정부가 통제를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역설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 권위주의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그 신분증 체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물리적인 그러한 센터로서 이제 동사무소를 받고, 이 동사무소가 단지 이렇게 억압하고 통제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인구를 갖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있고 그 아래 반장 있고 이러면서 구휼도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상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그 문제 있다, 아니면 화재가 난 집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이러는 것들도 그 동사무소라는 그런 핵심 그 장치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트로폴리스 서울 진짜 뜻내기도 많고 뭐 사람들도 많이 움직이지만, 그리고 범죄자들까지도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주민등록 시스템과 관련된 동사무소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라는 것을 70년대, 80년대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치안이라든지. 근데 문제는 과연 지금도 그 동사무소가 유효한 장치인가, 필요한 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라고 하면 이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온 거죠. 예. 서울의 풍경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것이 사실 이제 아파트 예. 숲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인데, 이 재미있는 통계 결과는 1975년 그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그 기점을 봤을 때 당시 아파트 선호도가 예. 불과 6%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지금 뭐한 7, 80%. 80%가 지금 아파트의 주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선호하는 것도 또 예. 아파트 있고요. 예. 또 황금성 문제도, 부동산 황금성 문제도 있고 뭐 이렇기는 예. 한데 참 뭐 격세지감이기는 합니다. 75년과 지금은 사실 그렇게까지 예. 긴 세월이라고 하기는 힘든데요. 예,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바뀌었죠. 네. 예. 처음에 아파트 등장을 했을 때는 시민 아파트였고요. 그다음에 그 판자촌이라고 하는 그 무허가 주택지들이 네. 몰려 있는 곳들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재이주시키는데 부분적으로는 재정착을 그 자리에 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시민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재이주시킨 데가 이제 그 지금 성남시 광주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파트가 이제 시민 아파트였고, 그리고 네. 그 이전에는 군인 아파트였습니다. BOQ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집을 갖다가 한꺼번에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아파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지으려면 빨리 지을 수가 있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긴 아파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각형 아파트들이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뭐 처음 판상형 아파트, 예. 탑상형 아파트 예, 이렇게. 처음 출발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했지만 외국에서 그 아파트를 갖다가 빠르게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크레인이 쭉 가면서 짓는 거예요. 마치 생산 라인처럼 집을 갖다 이렇게 쭉 가면서 그러니까 그 시멘트 붓고 나갈 수 있는 찍어내게. 거니까. 네. 예. 그래서 크레인 가는 길, 레일만 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정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이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는 잘 맞지 않았죠. 생활적으로도 맞지 않았고. 그리고 핵가족에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힘듭니다. 아파트 안에.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좁은 공간이고 3세대가 뭐. 같이 사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그 사랑이 뭐길래 보시면 대발이 나오는, 예, 이순재 씨 나오는 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앉는 변기에 할아버지가 앉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찜찜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의 화장실을 갖다 공유하면서 3세대가 쓰기는 굉장히 무리가 많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핵가족화가 같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남편분들이, 남자들이 집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메인이 되면, 핵심이 되면, 주가 되면, 아파트는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 겁니다. 예, 확실히 여성 친화적입니다.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원주택, 마당, 아이들과 뛰노는 거, 요즘 땅콩주택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애들이랑 같이 이제 땅에서 뛰어노는 거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어서, 그것들을 쉽게 이제 포기하기 힘들고, 그리고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위 아래, 윗집 아래 소음 나는 것도 좀 싫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 더 이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없었던 얘기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준하층 이상으로 올라갈 때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주부예요. 주부? 예. 주부가 남편이 이제 출근할 때 철문을 쾅 닫고 가면 그 순간 감옥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비울 수도 없으니까요. 예, 사실. 외부라. 집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게 쉽게 이제 풀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 커뮤니티도 있었고, 그다음에 종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파트 단지가 이제 그 부여자의 공간이 되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심리적인 압박도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심리적 압박도 그 이후에는 또 8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예.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예. 편리함, 그러니까 예. 집을 그냥 잠궈놓고 비워둬도 되는 뭐 이런 예. 주거 형태가 예. 또한 같이 또 예, 이렇게 그렇죠.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예. 면도 있었겠네요. 사회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이제 경제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황금성이라는 게 굉장히 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책에 또 보면 그 지금 강요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그랬던 아파트가 지금 이제 지배적인 주거 수단이 되는데 이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 예. 정부가 아파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예. 있습니다. 예, 빠르게 짓다 보니까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50만 원씩 공급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인구 200만 명씩 집을 주는 겁니다, 거의. 예,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집을 지었던 겁니다. 빠르게 지었는데 이 새 집을 갖다가 한꺼번에 지을 때 시장을 갖다가 통제를 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공급을 해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공급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분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분양을 통해서 뭐 뺑뺑이 돌린다, 뭐 채권 쓴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추첨을 한다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집을 갖다 분양을 하는데 그 분양 시스템을 그 임금 노동자 즉 쉽게 말하면 월급쟁이들한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공급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재형 저축이랑 비슷한 건데 근로자의 재산을 어떻게 순식간에 조성해 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정권 이렇게 출범하고 나서 보통 한 30년, 40년 되면 항상 하는 고민입니다.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도 했고 뭐 다 외국마다 다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자기의 그 그러니까 지지층을 갖다가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집을 그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거랑 같이 이제 맞물려졌던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더 빨랐습니다. 빠르고 대규모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류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계급이 아니라 중산층이 아니라 이제 중류층의 문화가 훨씬 더 빨리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그 아파트 하나씩 만들어주는 이런 제도들이 이제 그 시행이 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진 자들이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예, 뭐 없는 사람, 무주택자들한테 이렇게 공평하게 나간 게 아니라 계속 중상층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받고 그리고 70년대 직장만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이랑 이제 지금의 그 자산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주택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생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일거리가 있어야 될 네. 텐데, 주택 이런 변화가, 일거리에도 좀 변화가. 예, 중산층 네. 이상의 거주지가 되면서부터 네. 나오는 게 이제 그 주거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제조업, 그건 물건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매상, 물건 떼다가 파는 사람들이고, 소매상은 그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게 나눠서 이제 그 배분하는 겁니다. 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조업도 아니고 서비스도 아닌데 집을 위해서 그 사람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서비스가 주거지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나오는 메트로폴리스의 특징입니다. 가장 쉽게는 뭐 그 집에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모, 그다음에 이제 집 앞에서 물건을 갖다 간단하게 살 수 있는 편의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거지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주거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서비스업 크게 이제 한 세네 가지로 나뉘는데 사업자 서비스도 있고 이제 주거지 서비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심은 아무래도 사업자 서비스업이 많은데 이게 이제 외곽으로 가면 그 주거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거지 서비스업이 돈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돈이 없으면 내가 장 담궈서 내가 간장 먹고 고추장 하고 김장하고 이런 식으로 먹거리를 내가 만드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지를 못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경제가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그 이것을 김장을 담그느니 김치를 갖다 사 먹는 게 훨씬 더 싸게 친다 아니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정도로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주거지에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이 이제 요즘 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보여지는 그런 서비스업의 확산인 거죠. 그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말하자면 급격하게 성장한 그러한 뭐 일자리다 이렇게 보면 예,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IMF랑 같이 갑니다. 빈부격차가 있으면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요즘 서민들한테 제일 이제 고민되는 문제가 역시 뭐 아직도 집 문제, 뭐 그렇죠. 집을 구입할 거냐, 뭐 말 맞아요. 거냐, 뭐 월세로 계속 살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질문은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신데 앞으로의 서울의 주택 시장의 미래라 그럴까요? 전문가로서 말하자면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울은 아무래도 생산 인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층들 혹은 중장년층들까지 있고 노인층은 없습니다, 별로. 예, 인구가 이제 노인들 경우에는 나가게 되는데
그 도시 자체가 크려면 성장을 하려면 계속 생산 인구를 갖다 유입시켜야 됩니다. 생산 인구를 유입시킨다는 얘기는 한참 애도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일도 많아야 되고 그쵸. 굉장히 바쁜 연령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가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년층 이상을 갖다 위한 아니면 노인층을 위한 아주 큰 집들을 갖다 계속 공급을 할 것인가? 네. 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다가 이제 요즘 나오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메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시작한 사람, 이제 생산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 애를 키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구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이라고 했을 때 이 행정구역의 서울이 아니라 이미 서울은 수도권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지는 않을 거고요. 뭐 관리비 문제도 있고 작은 집들이 그리고 좀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그린벨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배경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린벨트는 런던에서 출발했다라고 말이 많이 회자되죠. 네. 런던은 그린벨트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930년대 그때 이제 도시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거랑 같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당시에 도시가 확산하는 걸 왜 싫어했을까요? 그거는 오염입니다. 공해. 당시에 이제 석탄을 떼다 보니까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사람을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물도 많이 오염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공장들을 갖다가 그 녹지로 하나에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리려고 했던 게 이제 그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런던 스모그 그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그린벨트가.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 스모그가 있었는가? 라고 하면 서울은 당시에 때감 그다음에 탄도 많이 떼긴 했지만 공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공해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도시에 이제 그린벨트를 하려고 했던 게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기반 시설 공급하는 게 더 싸게 칩니다. 사람들이 퍼지면 상수도관도 더 길어지고 전기도 많이 전기도 오래 길어지고 들어가고. 도로도 길어지고 이러니까 거기다 이제 학교, 의료 서비스, 공공 서비스 거의 모든 부분들이 사람들이 퍼져 나가면 좀 더 비싸게 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도시 안에 어떻게 보면 콤팩트 시티라고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밀집 그런 도시들을 갖다가 이제 정부는 원했던 거죠. 원했던 게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야사 겸, 뭐 비사 겸, 기타 등등 이제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할 때 도시를 관통하는 그런 지역들, 도시 인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민간인 땅을 갖다가 이제 받아서 그 민간인 땅을 갖다가 또 부분적으로 팔아가지고 그것들로 이제 공사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 중에서 다 뺏는 게 아니라 한 반만 뺏고 대신에 너희가 땅을 갖다가 줬으니까 우리가 땅값을 올려줄게. 라는 그런 제도가 이제 토지교육 정리 사업입니다. 이제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가 팔아야 될 땅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3만 평 정도가 공공이 땅을 팔겠다라고 서울시에서 이제 내놨는데 그 중에 10만 평이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짓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거의 뭐 한 3배, 4배 정도의 땅을 갖다 굉장히 많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리니까 이제 그린벨트로 묶어가면서 이제 그 토지를 갖다 굉장히 빨리 매각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청계천 개발이라든지 또 그 한강 르네상스 이게 서울시의 이제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문화 관광 사업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관점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시죠. 예, 도시를 갖다 깔끔하게, 예쁘게, 편하게, 뭐 이런 모토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도시를 깔끔하게, 예쁘게보다는 도시를 더 편하게가 맨 처음 질문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네. 장애인 리프트라든지, 노인들도 마음 편히 이제 그 버스를 탄다든지, 뭐 이런 그 편한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너무 미화 쪽으로 가면. 눈에 보이는 예, 미화 쪽으로 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미화 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쪽으로 가면 실제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도시를 마케팅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심에 있는 거대 건물이라든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 이런 쪽만 계속 좋은 그 효과가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정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는 사람들이 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예뻐지니까 뭐 잘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데 사실 철학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저 예쁜 것들 안에서 오히려 예. 불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쾌적해졌느냐 예. 이러한 것들이 예. 지금은 좀 제기가 되고 예. 우리가 좀 성찰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예, 보면 그게 되겠죠? 이제 네. 강한 권력이 있고요. 네. 서울시장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겁니다. 1000만 인구의 그 그렇죠. 생활을 갖다가 이제 그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도시 환경, 도시 계획, 뭐 아니면 건축까지도 더 굉장히 소수들의 그 전문가들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정책을 짜면 네. 그 한강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도시 환경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뉴스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100억, 200억, 300억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그 단기간에 공간을 바꾸는 것은 항상 부작용을 낳고요. 그리고 이익이 아주 불균등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도시 안에서 특히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조 환경이라고 불리는 이 그 공간 바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그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도 아니면 민간 건설 자본들도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면 왠지 이게 누구 뒤에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특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길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시장 임기가 그렇죠. 예, 4년이니까 계속 그 안에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이 조급심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안 좋아지는 그것도 뭐 다른 결과를 소속 정당이 달라지거나 이랬을 때는 또 예. 그냥 뭐 예. 정책들이 일관성을 가지기가 또 힘든 뭐 이런 예. 구조적인 문제들도 예,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참 이게 힘들어요. 독재를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를 갖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 민주주의 때문에 나오는 단기 임기제는 시정에는 굉장히 안 좋은 효과를 갖다가 많이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또 서울시의 그 정책 중에서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건 참 잘됐다 이렇게 좀 칭찬해 주실 만한 부분이 예. 있다면 또 전 세계 어느 도시학자들이 오나 이렇게 서울에 왔을 때 좋아하는 게 네. 그 대중교통입니다. 아. 대중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예, 지하철, 그다음에 버스 이런 그다음에 가격 수준까지도 예, 굉장히 사람들의 이제 편의성을 갖다 높게 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오히려 대중교통 때문에 이 서민들이 굉장히 그 생활비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예, 반면에 이제 그 앞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치면 이제 녹지 환경 이것도 그 앞으로 굉장히 이제 그 주목받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평지에서 사신 분들은 서울에 오면 제일 놀라는 게 길 끝에 산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맨날 일상을 지나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저 시각적으로 저쪽에 이제 초록색이 보이고 푸른색이 보인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물과도 가깝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시 안에서는 그 관리도 좀 많이 해왔고 경관이라든지 남산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울시 정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잘된 정책으로 이제 꼽을 수가 있죠. 이 서울에 대한 책임이만큼 서울 시민들의 궁금한 점, 관심도 참 많았습니다. 저희가 목소리를 좀 담아왔거든요. 예.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 네, 자, 독자 질문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메트로폴리스를 서울과 비교하자면 어느 점이 유사하고 어느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 절벽이라는 비관론들이 있는데 그 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으로 30년 후 서울의 미래를 예상해 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서울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독자 질문은요. 예. 한중일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예. 차이점, 유사점이 무엇이고 또 예. 가장 좀 발전 가능성 있는 메트로폴리스 어디라고 보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중국은 하나의 대륙이기 때문에 국가, 뭐 도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중에서도 베이징이냐, 상하이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죠. 근데 메트로폴리스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메트로폴리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끊임없이 올 수 있는 배후지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넓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그러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중국인 거죠.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 주변으로 삽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일본 인구가 그래서 그 배우지가 서울보다는 큰 편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남한 인구 전체 다 합쳐서 1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배우지가 많은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카테고리의 두 번째 범주의 그 메트로폴리스가 뭐냐면 하나의 그 결절점에 위치하는 그러한 메트로폴리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 요지, 네트워크의 허브. 그래서 서울이 발전한다라고 하면 인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미 서울은 인구 갖고는 중국과 일본이랑은 경쟁하기가 힘들고 여기서 얼마나 허브 역할을 잘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도시가 이제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외국인을 위한 도시 계획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기 정작 사는 사람들의 편의성이랑 떨어지는 이동하는 사람, 오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아무튼 서울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절점으로서 네트워크 허브로서의 기능을 해야지만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인구 절벽이라는 네. 말을 하는데요. 이게 노령화 또 인구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곧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종종 기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서울의 인구 밀도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굉장히 높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노령화라든지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연동을 해서요. 예, 그 학자들한테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해방 이후 60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한 50년, 60년 돼가네요. 그 중에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맞췄으면은 뭐 몇십 년, 10년 전에 인구 애 많이 낳지 마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인구가 애를 많이 가지세요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래서 학자들이 예측하는 인구 추계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인구 절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바로 뭐냐면 인구 이동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갇힌 섬 안에 인구가 있으면 연령 쭉 재가지고 여성이 몇 명, 남성이 몇 명, 가임 여성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여기 살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안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인구 추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 계속 산다면 인구 절벽이 맞아요.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계속 살지 아니면 외국인이 와서 부분적으로 많이 사는 지역들이 생길지 뭐 하다못해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올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위기다라고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출산율 자체는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OECD에서도 굉장히 낮고요. 심지어 프랑스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낮으니까요. 정말 아이를 안 낳긴 안 낳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예측하는 것처럼 그대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도시는 더합니다. 도시 인구는 예측을 못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라고 치면 절벽이 맞지만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군요. 항상 도시는 생산 인구를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거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든. 이게 이제 예전엔 농촌이었다면, 그러니까 남한 영토 안에, 대한민국 영토 안에 농촌이었다면, 이제는 뭐 중국에서도 왔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계속 이제 여러 국가 국적에서 이제 오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제 지나온 서울, 과거의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이것도 재미있지만 미래의 서울은 어떨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부분적으로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30년 후 서울은 어떨까요? 아마도 지금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수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쵸. 정치가 어떻게 될지, 통일이 어떻게 될지. 근데 도시학자들은 시나리오 같은 걸 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A라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서울은 어떤 식으로 갈 거다. 뭐 B라는 시나리오로 가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얼마나 들어올 건지. 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 인구, 그 다음에 그 저임부터 고임까지 다양한 그 임금 수준의 그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뭐 3D 업종이다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허드렛 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수입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 추이가 어떻게 될지가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온다면 서울 인구의 한 15%에서 20%가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본격적으로 치안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식생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고, 농산물 검역, 바이러스 이런 것들, 요즘 메르스 때문에 뭐 얘기가 나왔지만 아무튼 굉장히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경제적인 부도 올라간다. 그래서 부가 올라가면서 항상 불안정성도 같이 올라갑니다.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바이러스가 다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메르스 환자는 우리나라가 더 많았거든요. 중동 사람도 훨씬 더 많이 갑니다, 파리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뚫렸고 거기는 이제 방역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병균까지 같이 왔을 때, 물자가 같이 왔을 때, 혹은 문화가 같이 왔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도시 안에 녹여서 그 성장 엔진으로, 그러니까 그 발전소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돼요. 도시는 뭐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라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문화, 뭐 예.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예. 중요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방을 세놓고 싶은데 네. 세입자 공고를 냈더니 뭐 흑인 한 명, 백인 한 명, 그다음에 저쪽 중동 사람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다 상대를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문화가, 그러니까 시민들 안에서도 좀 많이 접해보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그러니까 그 교육의 과정이 아주 진난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시트콤 갖고 외국인들을 갖다가 미리 교육을 받기도 하고, 뭐 요즘 잘 나오는 뭐 비정상회담, 뭐 연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문화를 갖다가 끊임없이 접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한 10년에서 한 20년 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주거지 안에서 움직여도 같이 이제 그것들을 문화의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제 인구 문제 예측도 네. 그렇고, 뭐 이제 30년 후에 서울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도 그렇고 이제 어려워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학자들이 항상 많이 틀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학자분들은 말하자면 논리적이고 합법칙적이고 이제 이것을 통해 갖고 예측은 뭐 가장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이라는 부분들을 믿지 못하면 예. 사실은 당연히 예측이 안 예, 되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변수가 예. 너무 커지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자면 그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말하자면 예.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 정말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정책과 제도를 써야 한다. 그런다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또한 굉장히 힘든 질문인데요. 예. 그게 됐으면 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 방향에 대한 예. 거라든지. 메트로폴리스의 대부분이 그 도시 집행을 할 때, 뭐 물을 공급한다든지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교통을 갖다가 서비스를 한다든지 할 때 비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즉 새는 돈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치는 서비스들이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방자치제도로 들어가면서 서울은 서울시만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인근 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같이 의사결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뭐 많이 나오잖아요. 님비라고 해가지고 내 땅은 안 돼. 뭐 이런 식의 그 혐오시설을 배치하는 거에 대한 반대라든지, 그다음에 합리적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계속 몰려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이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가 이제 중요해지고요. 그러려면 굉장히 똑똑해져야 돼요. 똑똑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와 관련돼서는 정치뿐만이 아니라 이와 수반된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문화, 뭐 의식이라든지 지식 이런 거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전문가. 예. 전문가들. 도시를 경영하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서울시 정부는 서울시 통계나 정보는 경기도에 안 주고, 경기도 정보는 또 서울시가 쓰기 힘들고, 막 서로 그 지자체 이기주의부터 해가지고 소통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비효율적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풍경도 불일치한 경우가 많아요. 한쪽은 그린벨트처럼 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있는데, 네. 한쪽은 아파트 쫙 올라가 있고, 그럼 분명히 비효율이거든요. 하나의 길을 갖다가 제일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양쪽에 건물이 있는 게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건데, 한쪽은 나대지로 있고 외곽으로 돌고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도시 서비스 차원에서 광역으로 협의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지방 정부가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잘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 합의하는 그 정치적인 코스트가 비용이 굉장히 세게 들어갑니다. 이것들을 잘 해결하면 그러면 도시가 굉장히 비용이 낮아지면서 크는 거죠. 성장 속도도 빠르게.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대도시에서는 정치를 잘한다라는 거는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서 정치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협의를 잘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일당독재로 몰아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협상을 잘하고 그다음에 정보도 공개가 되고 그래가면서 이제 진짜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움직여야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움직여야지만 메트로폴리스가 이제 클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군요. 지금 잠깐 그러네요. 말씀을 전해 들어도요. 예, 그래서 뭐 그린벨트 하나 갖고도 지금 뭐 굉장히 지자체들끼리 갈등이 많기 때문에 예, 그 힘든 과정들을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후학들도 또 예. 많이 키우셔야겠군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예,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전문가들한테 많은 돈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예, 굉장히 도시하는 사람들한테는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군요. 10여 년간 메트로폴리스 서울에 대한 연구를 하셨잖아요. 또 다음 연구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수도권 신도시 관련된 그 지도책을 한 권 냈었어요. 네네. 근데 그거 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밖을 아주 꼼꼼하게 볼 기회가 됐습니다. 한 바퀴 이렇게 빙 돌면서 신도시부터 해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짚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충청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종시가 나오고 그쵸.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대도시권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역을 갖다가 다 대도시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찍고 갈 수 있는 거. 그러면 뭐 저쪽 이제 온산까지도 가능한 온양까지도 가능한 출퇴근을 거죠. 하시더라고요, 세종시에서. 예. 그래서 그런 넓은 권역이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이제 시가가 다시 이제 봐야 될, 그러니까 새로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세종시부터 해서 이 충청권까지 해가지고 하는 거대 권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테마가 될 거고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안 지역에 몰려 살기 때문에 그 서해안 지역, 이쪽 지역을 갖다가 좀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될 계획입니다. 뭐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에서 서해안 연안 쪽하고 충청권 이쪽이 이제 가장 저한테는 이제 관심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구도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굉장히 기대가 되고 보고 그래요. 싶은데요. 네. 예.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 연구도 하시면 책으로 저희가 만나볼 수 있겠죠? 예, 아마도 책으로 나오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쵸. 길이 이제 책과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안 하지만 아무튼 아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TV 책방 북소리의 마지막 질문이자 공식 질문입니다. 네, 임동근 교수님께 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어렵게 대답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하루에 10시간 정도 제 옆에 있는 게 책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 중독 같아요. 그 학자라는 게. 그래서 저는 뭐 저보다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하시는 석학들이 많은데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책을 10시간 정도 봐야 1시간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10시간 써야 1시간 말할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저의 지식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는 한 100시간 넘게 계속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눈을 혹사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저한테 책은 거의 제 눈 떠 있는 시간에 거의 전부 옆에 있는 그런 존재죠. 저는 그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10시간 동안 책을 읽고 뭐 정말 작은 분량 1시간 동안 책을 쓰고 또 말씀을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뭐 그 어떤 태도로 학문을 계속 하시는 그런 네. 학자인지 참 배움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 오늘 계속 하셨던 말씀이 저렇게 재밌었나? 도대체 저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그 책 읽은 시간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년치에 읽으신 그 독서량을 우리가 지금 그러게요.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유익한 연구 그리고 좋은 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해방 직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한 서울. 거대 도시로 또 세계 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발전 속에는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 또 100년 후 서울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